자리. 예, 시작하겠습니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더불어민주당의 성폭력. 어제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가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송치 결론을 냈습니다. 이 사건이 처음 알려진 지 무려 4개월 만의 일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 장경태 의원이 탈당했다는 속보가 떴습니다. 징계를 질질 끌어오다가 이제서야 4개월 만에 탈당으로 꼬리 자르기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꼬리 자르기로 끝낼 생각하지 말고 이 사건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국회가 성폭력 근절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짐하기 위해서 여야 합의로 장경태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하여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할 것을 제안합니다. 한편 전재수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경 합수본의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민중기 특검이 통일교 윤영호 본부장으로부터 진술을 받은 지 무려 7개월 만입니다. 똑같은 진술을 같은 시기에 받은 권성동 의원은 그 사이에 구속이 되었고 기소되어 벌써 1심 판결이 났습니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것입니까? 야당에 대해서는 정광석화처럼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반대로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항상 느림보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민중기 특검이 사건을 은폐하고 합수본이 미적거리면서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주는 동안 전재수 의원은 밭두렁에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버리고 부산시장 선거에 뛰어들었습니다. 합수본의 수사가 전재수 의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요식 행위로 그친다면 국민들께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전재수 의원은 지금이라도 후보직을 사퇴하고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부산 시민과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하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는 사법 파괴, 검찰 해체의 본질은 장경태, 전재수 의원처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힘없는 사람들만 수사하고 단죄하는 불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결과가 됩니다. 지난해 8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전체 검찰 수사 중에 정치 관련 특수부 사건은 0.1%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말은 많이 잡아야 0.1%의 극소수 일부 사건 때문에 99.9%의 일반 범죄 수사 기능을 약화시키고 마비시키는 검찰 해체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지 공정한 것인지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빈대도 아니고 곰팡이 잡겠다고 초과상관 태우는 격입니다. 법안의 내용을 보면 검찰의 최소한의 수사 통제 장치마저 삭제해버림으로써 경찰이 과잉 수사를 하거나 사건을 은폐해도 이를 막을 장치가 없습니다. 사실상 모든 수사 지휘 권한이 행안부 장관, 즉 정권의 손아귀에 들어가 모든 권력 비리 수사를 덮어버릴 우려가 큽니다. 장경태, 전재수 수사가 과연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도구말을 절대적인 계시처럼 외우는 사법 탈레반 집단이 되었습니다. 수사, 기소, 분리가 그토록 절대적인 원칙이라면 공수처는 왜 수사, 기소, 분리하지 않습니까? 또 특검은 왜 수사, 기소, 분리 추진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탈레반 집단 때문에 수사가 길어지고 기소가 늦어져서 1심, 2심, 3심을 거쳐서 4심 헌법소원까지 가게 된다면 수사부터 재판까지 걸리는 시간이 무한정 늘어나서 결과적으로 누가 이득을 보겠습니까? 조주빈이 웃고 구제역이 웃고 온갖 파렴치한 범죄자들만 웃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변호사비를 댈 돈도 부족한 서민들과 범죄 피해자들의 고통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득을 보는 집단은 정권과 범죄자들이고 힘없는 국민들과 야당은 무한 고통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이것이 올바른 나라입니까? 이것이 정당한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사법정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해 끝까지 소리치며 싸워갈 것입니다. 금리 관련해서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미국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동시에 물가 전망을 2.7%로 상향하고
인플레이션 진전 없이는 금리 인하가 어렵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연준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금리 동결을 넘어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이에 따라 어제 원달러 환율은 17년 만에 처음으로 종가 기준 1,500원을 넘어섰고 주식시장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고환율은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갑자기 촉발된 것은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작년 하반기부터 1,400원대 후반 고환율이 고착되어 왔습니다. 이 고환율의 근본 원인은 관세 협상 실패에 따른 연간 200억 달러 외화 유출에 대한 우려, 대미 투자 압박을 받게 된 대기업들의 달러 환전 보류 등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명백히 이재명 정부의 환율 관리 실패로 인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번 연준의 금리 동결로 한은의 금리 인하 여력이 제약되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 경기 침체라고 하는 복합 경제 위기가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부 여당은 스태그플레이션 대책을 비롯한 경제 정책에는 관심도 없고 사법 파괴, 검찰 해체, 대통령 범죄 지우기 이러한 정략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민생 경제에 쓰나미가 몰려드는데 한가하게 정치 노름에 열중하고 있는 집권 세력의 무책임한 행태를 국민들과 함께 강력히 규탄합니다. 환율 1,500원 돌파, 죄송합니다. 환율 1,500원 돌파, 고물가와 고금리 속에서 서민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우리 국민들이 마주한 가혹한 경제 성적표입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권의 태도는 가관입니다. 주가지수가 조금이라도 오르면 자신들의 성과를 지켜세우고 환율, 물가, 금리 폭등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대외 여건이라며 남탓만 일삼고 있습니다. 더 본질적인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민주당이 그토록 집요하게 매달린 것이 과연 민생 경제였습니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민생 회복은 뒷전이고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 범죄 업체기라는 블랙홀에 국정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도 직접 묻겠습니다. 본인을 향한 기소가 진정 검찰의 조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검찰이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 앞에 직접 명확하게 밝히십시오. 대통령에 대한 범죄 혐의의 진실 여부는 오직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야 할 영역입니다. 대체 사법부의 판단 중 무엇이 그토록 두려워 재판 자체를 없애려 하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엄중히 경고합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합니다.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면죄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고 공소 취소를 압박하는 행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며 우리 국민은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도탄에 빠진 민생으로 돌아와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십시오. 원식 국회의장이 주도해 실시한 국회 사무처 여론조사 결과에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개헌의 우선순위는 기본권 확대, 대통령 권한과 임기 등 권력구조 개편이 1순위와 2순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장이 제시하는 개헌 방향을 보면 이러한 핵심 과제는 빠져 있습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의 우선순위와 국회의장이 추진하려는 개헌 사이에 분명한 괴리가 존재합니다. 핵심 과제도 아닌 내용으로 일부만 떼어내어 먼저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민적 요구에 기반한 개헌이 아니라 원식 의장의 정치적 성과를 위한 선택형 개헌일 수밖에 없습니다. 개헌은 서둘러 졸속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와 기본 질서를 다시 설계하는 중대한 국가 과제입니다. 따라서 개헌 논의는 필요하다면 지방선거 이후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차분하고 책임있게 추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 과정에서 기본권 확대, 분권형 대통령제, 대통령 사념 중임제 등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개헌은 원식 국회의장의 정치적 성과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뜻과 국가의 미래를 보고 추진돼야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무총장 정의용입니다. 지난 18일 생활고를 겪던 30대 가장이 유서를 남기고 어린 자녀 4명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슬픔과 애통함을 느끼며 세상을 떠난 아이들의 명복을 빕니다. 해당 가정은 작년 3월부터 복지 사각지대 위기 가구로 관리되어 왔고 학교 신고에 따라 경찰이 2차례 접촉하기도 했지만 끝내 참변을 막지 못했습니다.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사회 안전망의 허점 속에서 같은 비극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양육 취약 가정의 위기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고 필요시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울러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복지 지원 역시 한층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치인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15개 고사장에서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직 후보자 기초자격평가 시험이 치러집니다. 평가 대상자는 광역기초의원에 도전하는 후보자들입니다. 내일의 평가는 국민 앞에 검증받고 준비된 공직자로 나서기 위한 첫 관문입니다. 후보자의 기본 역량과 책임감을 확인하는 동시에 국민의힘에서는 실력을 갖춘 준비된 후보를 국민들께 내세우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평가는 지난번 과목이었던 당원 당규, 공직선거법, 외교안보, 대북정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보수정부의 역사, 헌법, 공직윤리, 과학기술 정책 등이 새롭게 포함되어 공직 후보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 역량을 더욱 탄탄히 다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본 소양은 물론 지역 맞춤형 후보들과 함께 민생의 현장 곳곳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로 세우고 지방선거 승리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가겠습니다. 운영수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 검토를 지시하자마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즉각 법리 검토에 착수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정당만 모아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헌은 정권의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틀을 바꾸는 중차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과정에서는 수기가 전혀 없습니다. 검토는 졸속이며 절차는 생략된 채 정치 일정만 앞세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의 행태는 심각합니다. 국회의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중립과 조정의 책무를 지는 헌법기관입니다. 본인의 정치적 성과를 위해 졸속으로 제1야당을 배제하고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중립이 아닌 편향이며 조정이 아닌 노골적인 편가르기입니다. 국민 절반의 의사를 배제한 개헌은 결코 정당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헌법은 특정 진영이 아닌 국민 전체의 동의와 수기를 바탕으로 다뤄져야 할 최고 규범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속히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구상 역시 문제입니다. 이는 헌법을 선거의 부속물로 만들고 개헌을 정치 이벤트로 전락시키는 발상입니다. 국민의힘은 개헌 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5.18 정신 수록, 개헌 요건 정비, 지방 분권 강화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당의 일방적인 추진, 여당이 원하는 내용과 편의에 맞춘 지금과 같은 개헌 논의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개헌을 정권의 정치 일정에 맞추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편향된 행보를 멈추고 본연의 책무로 돌아와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합의입니다. 헌법마저 권력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개헌 폭주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책수석입니다. 청와대 정종욱 성평등 비서관의 쪼개기 농지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 2주가 넘었습니다. 청와대는 당초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
동일 기준으로 조사하겠다고만 하고 침묵 중입니다. 핵심 증거인 정 비서관의 영농계획서 제출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당 지자체를 통해서 영농계획서를 입수했습니다. 당초 정 비서관의 답변은 농지인 줄 몰랐다, 사기당했다 하지만 농지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농지를 구입한 2016년 본인이 직접 돌아오는 첫 봄에 벼를 재배하겠다. 여기 있죠? 그리고 제공 노동력은 본인. 자가 노동력입니다. 농기계까지 임대하겠다고 아래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거짓 해명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에 줄곧 불법 농지 투기를 한국 사회의 7대 비정상 중 하나로 규정하고 엄단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규칙을 어겨서 이익을 얻는 비정상에 타협하지 않겠다면서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할 것 없이 대대적으로 범정부 기구를 띄웠죠. 경찰에서는 경작 의사 없이 농지를 매입한 219명을 집단 송치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의 잣대가 권력의 핵심 부에는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망 안에 이분, 정종업 비서관은 포함되어 있습니까? 만약 포함되지 않는다면 똑같이 땅 사고 허위 계획서를 작성한 비서관은 어떻게 법망을 피해간 겁니까? 부당이득이 적발되면 회생 불가능한 경제적 손실을 주고 폐가 망신시키겠다던 대통령의 서슬퍼런 경고는 힘없는 국민에게만 작동됩니다. 국민의 허물은 일벌백계, 내 편의 허물은 늘 파악 중. 이재명 정권 이중잣대, 위선의 전형입니다. 지금 국민이 묻는 것은 단순한 비서관 한 명의 비위 사실이 아닙니다. 이 정권이 표방하는 공정의 유효기간과 범위입니다. 정 비서관이 적발 대상에서 빠졌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고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기만한 참모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인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경위 간사 박수영입니다. 어제 우리 국민의힘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위기에 처한 정유업계 관계자들과 만나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습니다. 그 결과 이재명 정권은 그릇된 인식과 무책임한 태도를 일관하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우선 이재명 정부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유사와 주유소가 원유 가격이 인상되기 전에 싼 석유를 비싼 가격에 판매하면서 폭리를 취한다는 갈라치기 주장을 내세워서 반시장적인 최고 가격제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국제 석유 가격 결정 시스템을 알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정유사가 원유로 생산한 휘발유, 경유 등을 주유소에 팔거나 또 수출할 때는 국제 원유가가 아닌 맙스라고 하는 싱가포르 현물시장 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맙스는 국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고 우리나라도 1998년 유가 자유화 이후 이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주장과 달리 정유사와 주유소가 싸게 사들인 원유로 만든 휘발유를 막무가내로 비싸게 파는 구조가 아닙니다. 가령 중동 사태 전인 2월 25일 배럴당 두바이 원유가는 $70, 맙스 휘발유 시세는 $81입니다. 원유가에 정제비, 운송비 등이 더해져서 휘발유 시세가 원유가보다 약간 비싼 정상 시세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격화된 18일에는 두바이유가 $155, 맙스 휘발유 시세는 $153로 역전이 되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두바이유 가격이 빠르게 올라서 정유사 입장에서는 비싼 원유를 사서 주유소에 싸게 팔아야 하는 정반대 상황이 온 것입니다. 이렇듯 매일매일 수요 공급에 따라 변동하는 맙스를 통해서 원유가가 높을 때는 손해를 보고 원유가가 낮을 때는 이익을 보는데 장기적으로 서로 상쇄되고 균형을 맞추는 자유시장 경제 원리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이 석유 가격 결정 구조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눈을 가리려고 공공의 적을 만들고 가격 통제부터 시작했으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름값이 찔끔 내려가고 기업은 손실을 온전히 떠안게 되었습니다. 최고 가격제로 인한 정유사 손실은 혈세로 메꿔줘야 되는데 정부는 아직 손실보전 계획도 못 세웠습니다. 또 정부는 비축유
2200만 배를 방출하겠다는 홍보만 잔뜩 했는데 정작 정유사들은 언제 얼마를 공급받을지를 전달받지 못해서 생산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원유 공급과 현금 흐름이 꽉 막힌 심각한 오일 쇼크 위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유류세 인하와 할당관세 0% 적용 등 효과적인 대책은 외면하고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름값은 강제로 묶고 기업 손실은 세금으로 메꾸면서 국민들에게 주유 쿠폰을 뿌리려고 추경을 편성할 때가 아닙니다. 당장 사회주의적인 최고 가격제와 표편리즘 멈추십시오. 기업과 국민의 고혈을 쥐어짠다고 없는 기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다면 기름값의 절반을 차지하는 세금 부담 완화 등 친시장 정책에 앞장서는 우리 국민의힘의 발목이나 잡지를 마십시오. 보건복지간사 김미애입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다면 코로나 백신 국정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이물질이 나온 동일 제조번호 백신을 중단 없이 접종하게 한 경위, 누구의 지시였고 국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국민 개개인의 불안을 해소하는 게 정부가 할 일입니다. 정치적 목적의 국정조사가 아닙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여기에 여야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물질 백신 사태를 어물쩍 넘어가면 다음 팬데믹 때 국민의 백신 불신에 뭐라 할 것입니까? 정부 방역 정책 신뢰도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큰 불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국민께 어떤 호소를 하든 공감을 얻지 못할 겁니다. 민주당은 감당할 수 있습니까?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규명,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까지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무엇이 두려워 피하려고 합니까? 2021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였던 송영길 전 의원은 최근 국가를 믿고 백신을 맞았는데 사망자 수에 비해 보상받은 인원이 매우 적다고 지적하면서 국가가 사기를 친 것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국회에 들어가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다그치겠다고 했습니다. 밖에 있는 전 민주당 대표는 이렇게 하는데 국회 안에 있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뭐 하십니까? 과학적 근거가 모호한 집단 면역을 위해 정부를 믿고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며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동참한 국민입니다. 진상규명 회피는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민주당은 정치적 계산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 국정조사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한 아이의 삶을 결정하는 입양제도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 사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7월 19일 공적 입양체계 시행 첫날 복지부는 아동을 최우선하는 공적 입양체계 개편을 시행한다고 했고 아동권리보장원은 국가가 입양 아동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책임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행 8개월을 지난 지금 공적 입양체계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제가 21대에 이어 22대 때도 여러 차례 지적했고 철저한 준비를 누차 당부했음에도 우러모로밖에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일이라서 그런지 정부는 무책임했고 현장은 대혼란이고 지금까지 단 한 명의 아이도 부모님 품에 안기지 못했습니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이들의 인생을 망치고 있습니다. 왜 아이들이 피해를 보아야 합니까? 아이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말 못하는 아이들의 일이라서 이토록 잔인하게 대하는 겁니까? 부모를 기다리는 입양 대기 아동이 276명. 예비 양부모가 585가정입니다.
아이도 기다리고 부모도 기다리는데 국가만 멈춰서 있습니다. 국가가 손 놓은 기간 동안 시설에서 부모를 기다리는 아이들은 나이를 먹어 연장아가 되고 입양 부모와 애착관계 형성에 애를 먹게 되고 결국 입양은 어려워집니다. 오죽했으면 지난 5일부터 예비 양부모들이 청와대 앞에서 입양 정상화를 외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을까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한때 아동 수출국이라는 부끄러운 오명을 썼다며 국가가 입양인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2029년까지 해외 입양을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아동 수출국 대신 시설 양육국을 선택한 겁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시설의 아이들을 방치하는 게 해외 입양 제로 정책이 돼서는 안 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님, 아동권리보장원 원장님, 이재명 대통령님, 본인의 자녀, 손자녀가 시설에 있다면 병원에 입원해 있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집으로 데려오려고 하는 게 인지상정이고 부모의 역할 아닙니까?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예비 양부모 교육을 입양 신청 전에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육 횟수도 확대해야 합니다. 가정환경조사는 조사 인력을 충원하여 보다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내 입양분과위원회의 자격심의는 법정 자격을 꼼꼼히 하되 위원풀을 확대하여 적체를 해소하고 또한 결연은 신이 아니기에 결격 사유가 없다면 빨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결연 이후 사후 관리에 집중하고 가정법원의 허가 절차에서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면 됩니다. 입양 실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입양 지연 사태를 초래한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번 추경에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것 먼저 반영하십시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당장 이행해야 할 국가의 책무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무도 돌봐줄 아이 없다고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동의 최우선 이익이 공허한 선언이 되지 않도록 이재명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예, 국토위 간사 이종욱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성적표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집은 더 멀어지고 세금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3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근로자 월 평균 임금 420만 원의 312배입니다. 역대 최고치입니다.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무려 26년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는 시대. 지금 이재명 정부가 다시 열었습니다. 전월세 시장은 더욱 심각합니다. 이번 주 발표된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51만 5천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월급의 3분의 1 이상 36%를 월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전월세난이 민생을 옥죄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상승은 더욱 가파릅니다. 지난 18일 발표된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18.67% 급등했습니다. 5년 만의 최대 상승률이며 역대 세 번째 높은 수준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금이 뒤따릅니다. 아파트 가격은 9.2% 올랐는데 공시가격은 그 2배 이상 뛰었습니다. 그 결과 1주택 종부세 대상은 48만 가구로 53% 급증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하에서 무주택자도 유주택자도 모두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정책은 실패했고 부담만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선 당시 세금은 확 줄이고 공급은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대통령이 이제 와서 세금은 핵폭탄 같은 마지막 수단이다. 반드시 써야 한다면 쓰겠다며 국민을 급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세제 카드는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 공시가격 인상으로 보유세는 1조 원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난 10.15 대책으로
규제 지역을 확대 지정하면서 다주택자 취득세는 2.5배, 정려세는 3.2배 인상되었고 양도세 중과유예도 중단되었습니다. 장특공제도 배제됩니다. 세금으로 국민을 겁박하지 마십시오. 세금은 국가 운영의 수단이지 결코 국민을 압박하는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민생 파탄 정부라는 평가를 듣지 않으려면 시장을 옥죄는 반시장적 규제를 즉각 철폐하고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부터 내놓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꽉 막힌 대출 정책과 공급의 혀를 뚫어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반드시 복원하겠습니다. 서민의 삶을 지키는 정당으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결위 간사 박형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 12일에 이어 어제도 신속한 추경 편성을 지시했고 이에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상컨대 3월 말경이면은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이고 4월 초순부터 국회에 추경 심사가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저는 이번 추경의 본질을 국민 여러분 앞에 명확히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 추경은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노골적인 매표 행위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2026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인 728조 원으로 편성하면서 내건 기치는 지역경제 활성화, 내수 회복, 성장 마중물 등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치로 역대 최대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을 시작한 지 이제 채 석 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728조 원 중 몇 %나 집행하고 추경 운운하는 것인지 정부 여당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편성된 예산 중 내수와 민생 관련된 재정사업을 조기 집행하는 방안 등을 먼저 검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부 여당이 중동전쟁과 경제위기 대응, 민생 지원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본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도 않고 수십조 원의 현금을 추가로 뿌리려는 의도는 누가 봐도 명백합니다. 6월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선거를 위해, 표를 위해 국민의 혈세를 주머니 속 쌈짓돈처럼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둘째, 정부가 편성하려는 추경안은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업황 호조와 증시 화랑에 따른 초과세수 15조 내지 20조 원만을 내세우며 이 재원으로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재정법에는 추경 편성 요건을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발생 시 또는 경기 침체나 대량 실업이 발생한 경우에 추경 편성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과세수로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국채 상환, 교부금 정산, 공자기금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하는 절차를 거친 후 나머지 금액을 비로소 추경 편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주장하는 초과세수 15조 내지 20조 원이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전 우선 사용해야 할 항목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정부 주장은 국가재정법에 맞지 않고 심지어 정부가 법을 어기려 한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지금은 초과세수가 생겼다고 해서 추경으로 돈을 풀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중동전쟁은 한치 앞을 예측 못하는 매우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국제정세 전문가들은 중동전쟁이 장기전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유가는 $100를 넘어 $110, $120를 향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령 이번에 국채 발행을 하지 않고 추경안을 편성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되고 고유가가 하반기까지 지속된다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불확실한 하반기 경기 대응을 위해서는 오히려 초과세수를 축적해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정부 여당은 지방선거를 겨냥하여 성급하게 선거 추경을 편성하려는 것이며 이는 결국 하반기에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을 초래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대미투자특별법에 의해 미국에 투자해야 할 $3,500의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 발표대로 초과 세수가 생겼다면 선심 쓰듯 현금을 살포하기보다는 이 투자 재원에 조금이라도 보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초과 세수가 발생하는 족족 선심 쓰듯 현금을 살포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첨단 산업에 투자해야 할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 중 정부가 마련하기로 한 75조 원은 어떻게 충당할 것입니까? 또다시 국채를 발행할 것입니까? 넷째, 100번 양보하여 이번에 추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중동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핀셋 추경이 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경 편성 명분으로 내세우는 전쟁 추경이라는 표현에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이번 추경은 중동전쟁으로 고유가로 직접 피해를 입은 분야와 계층에 한정되는 핀셋 추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온다면 이러한 사항들을 엄격하고 꼼꼼하게 심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예, 외통위 간사 김건희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보면서 지금의 국제 정세는 언제든 우리의 안보와 경제를 뒤흔들 수 있다는 점을 느낍니다. 그래서 외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외교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외통위의 전체 회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백태용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의 주 OECD 대사 임명에 대해 제너럴리스트를 임명할 수도 있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답변은 국제 경제 질서를 설계하고 정책 공조를 이끄는 핵심적인 경제 거버넌스 기구인 OECD의 경제 전문성이 없는 국제 인권법 전문가 임명이 적절한 인선인지 심각하게 문제 제기하는 데 대해서 전문성이 없는 인사를 임명했다고 시인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OECD 대사는 한국 정부를 대표해 경제사회정책조정, 다자간 무역규범 수립, 회원국 간 협력 등에 참여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전 13명의 OECD 대사는 모두 경제 전문가를 임명하였습니다. OECD 대사는 공관장 자리 중에서도 가장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특임 공관장 제도는 이런 전문성을 외부에서 수혈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9월에도 190여 개 회원국가 복잡한 국제 현안을 다뤄야 하는 다자외교의 핵심인 UN 대사에 외교 경험이 전혀 없는 인사를 임명하여 논란을 빚었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대신 인재와 전략으로 발전해온 우리나라입니다. 국익을 최전선에서 지켜야 할 외교 현장에 전문가 대신 보온성 인사를 배치하는 것은 결국 국익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납득할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특임 공관장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 검증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최영두입니다. 알파고의 아버지 구글 딥마인드 공동 창업자가 서울을 방문한다는 뉴스를 보고 지금 우리 정치 상황을 통탄합니다. 지금으로부터 꼭 10년 전 이맘때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인공지능 혁명 유레카의 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알파고 네, 이세돌의 대국이었습니다. 인공지능 AI 알파고가 세계 최고의 바둑 고수 이세돌을 이긴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정치는 그 사건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지만 중국의 지도자와 장군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동양 최고의 전략 게임인 미국의 동양 최고의 전략 게임 바둑이 미국의 인공지능에게 졌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들은 이 사건에서 문명의 전환을 읽었습니다. 중국의 국군이 달리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중국과 미국은 AI 인공 문명 전환기 주도권을 다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때 우리는 정치 싸움으로 밤낮을 지새고 그에 가을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 소추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난해 탄핵 소추가 탄핵이 되었고
대통령 선거 다시 치러졌습니다. 인공지능 AI 문명의 대전환기 유력화의 순간을 목전에서 외면했던 우리 정치는 이제 근대 민주주의 문명의 기둥인 상권 분립, 사법 독립을 허물었습니다. 이제는 세계 문명 국가의 법 집행 시스템 표준을 부수고 있습니다. 국민을 범죄 피해로부터 신속하게 구제해주고 범죄자를 엄정하게 처벌하는 이른바 파사 현장의 골조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저는 국회과학기술 원자력 우주항공법안 소위위원장으로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올해 60주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즉 키스트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입국 번영의 기초를 쌓았습니다. 60년 전 대한민국 지도자와 정치는 식민지 폐허, 전쟁 잿더미, 보릿고개로 신음하던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부국으로 만들 터전을 마련했는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반성합니다. 10년 전보다 더욱 악화된 정치 상황. 국민의힘은 과학기술로 만든 대한민국이 길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공개하겠습니다.